형님, 이게 정말 당신이 원했던 건가요? 미안해, 은혜야.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 한옥마루에 쓰러진 두 남자. 한 사람은 남편이었고 한 사람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피 묻은 손으로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름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한옥마당에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 삐걱거리는 나무 마루 소리도 빨래터에서 풍기는 비누 냄새도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남편 성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물 좀. 저는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따라 주었습니다. 남편은 받아 들이키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 전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민호 형님 오신대.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민호 형님.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유일하게 형님이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실까 말까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며칠 묵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방 이불이나 한 번 더 털어놔야겠다 싶었습니다. 밤 9시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성호야, 오랜만이다.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 형님은 검게 그을린 피부에 단단한 체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이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간단한 반팔 셔츠 차림이었는데 땀에 젖은 옷깃이 그의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폐를 끼치네요. 그는 짧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의 손이 대문 손잡이에서 떨어질 때 저는 그 손의 굳은 살을 봤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남편과 형님은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 그냥 이것저것. 공사판 일 좀 하고. 아직도 그거 하냐? 나이 들었는데 몸 좀 사려야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남편의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물음일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소주병을 비우고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잤습니다. 형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차를 내렸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였습니다. 여름엔 이게 좋다고 어머니가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형님, 차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깊게 파인 눈가, 그리고 외로움이 서린 눈빛.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더우시죠? 예, 좀 그렇네요. 요즘 여름이 정말. 예전엔 이 정도면 시원한 편이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수 씨,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다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성호 저 친구가 집에 잘 없잖아요. 요즘도 술만 마시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봐왔던 사람처럼. 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수 씨. 네? 앞으로 며칠 있을 건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체취가 스쳤습니다. 땀과 여름 풀 냄새 그리고 남자 냄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 편히 쉬세요. 그가 손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거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 여름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형님이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고 남편은 일찍 나가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요즘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잦다는 핑계였습니다. 형님은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아침은 드셨어요? 네, 형님. 형님 드실 거 상에 차려뒀어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성호는 또 안 들어온다고 했죠? 네, 저녁 늦게 온대요. 저는 빨래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재수 씨는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오후가 되자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재수 씨,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잠시만요. 저는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형님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의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괜찮으시면 저녁 준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손님이? 손님은요? 저도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부엌 일도 좀 할 줄 압니다. 그는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의 팔뚝에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형님, 그 손 많이 다치셨네요.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공사판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건 예사실이죠. 그는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수 씨, 성호 그 친구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무슨 얘기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형님 정말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면 다 배우게 되죠. 혼자 사세요? 네. 오래전에 가족들이랑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내일 아침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형님과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목을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목이 좀 뻐근하네요. 괜찮으세요? 낮에 일하다가 무리했나 봅니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금방 이러네요. 그는 손으로 목덜미를 주물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형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어떻게 재수 씨한테?
저 원래 안마 좀 잘해요. 남편도 예전엔 자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걸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님이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제 심장도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그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근육, 그을린 피부. 군데군데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그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 씨 준비됐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그의 피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불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거기가 제일 아픈 곳입니다. 형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그의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좀 어때요? 좋습니다. 재수 씨 손이 참 따뜻하네요. 저는 계속해서 그의 어깨에 목덜미 등을 주물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쏟아졌습니다. 형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재수 씨는 행복하세요? 갑자기 형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성호 그 친구랑 사는 게 행복하신가 해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네? 행복할 자격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괜한 말 했네요.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이제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내, 저는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여전히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셔츠를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재수 씨. 내 편히 쉬세요. 형님이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거래처 사람들이랑 지방 내려가야 돼.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한옥이 고요해졌습니다.
저와 형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수 씨 아침 차리셨어요? 형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가 더 낮게 들렸습니다. 네, 형님. 금방 가져갈게요. 저는 상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형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재수 씨. 네? 어제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셨으면 다행이에요. 형님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매미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마당에서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근육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재수 씨,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얼음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컵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너무 더운데. 괜찮습니다. 거의 다 고쳤어요. 형님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의 셔츠가 더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허리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수 씨. 네? 오늘 저녁엔 제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어제도 신세 많이 졌는데 이것도 못하면 손님도 아니죠.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이 좁아서 자꾸 몸이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의 팔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제 손이 그의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매번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피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형님은 마루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재수 씨, 달이 참 밝네요. 네, 정말 밝네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 달을 봤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채취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재수 씨. 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수 씨를 보고 있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형님을 볼 때마다 이상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재수 씨, 형님.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도 제 눈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요. 재수 씨의 남편이.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상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루에서 달빛 아래에서 저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수 씨. 네? 후회 안 하시죠? 저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받아줘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달이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사실은. 네? 성호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친구가 30년 전에 제게 한 짓을 말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봤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재수 씨 들어보세요. 30년 전 저와 성호는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제 돈을 모두 빼돌렸습니다. 제 가족은 그 때문에 파탄났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수 형님이 복수하러 오셨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숨기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재수 씨는 재수 씨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저와 성호는 작은 건설 회사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죠. 하지만 어느 날 회사 계좌에서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호 그 친구가 전부 빼돌렸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고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아내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형님 그런 일이. 저는 그동안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한옥에서 편하게 사는 그 사람을.
형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요. 그 사람이 제게 한 것처럼. 그럼 저는 재수 씨.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성호가 아끼는 것을 빼앗아서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재수 씨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형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재수 씨가 진짜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꽉 잡았습니다. 재수 씨 믿어주십시오. 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 다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여보, 나 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출장 갔다며. 일이 일찍 끝났어. 그래서 왔지.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형님은 황급히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저는 흐트러진 한복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꼴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성호야, 이건. 형님이 입을 열었지만 남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집에서 내 마누라랑?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당신도 가만 있어.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날 배신해? 형님이랑?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눈이 있는데 못 봤겠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호야. 형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낼 자격 있나? 내가? 남편이 형님을 돌아봤습니다. 뭐? 30년 전 일 기억하냐? 형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 회사 돈 3억 내가 가져갔잖아. 내 가족 파탄 낸 거 내가 한 짓이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3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동안 나는 공사판에서 굴러다녔어. 내 아내는 죽었고 내 딸은 날 버렸어. 형님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남편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야? 내 인생 돌려줄 거야?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돈이 필요했어. 거짓말이었군요. 30년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자수성가했다고 열심히 일해서 이 집 마련했다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형님 돈이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형님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남자와 계속 사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니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보니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이용한 건 아닐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밖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30년 전 형님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형님은 복수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은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혜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변명하는 목소리, 형님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일까요? 아니면 며칠 만에 제 마음을 뒤흔든 형님일까요? 아니, 둘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속였고 한 사람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형님은 손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방 문이 열렸습니다. 재수 씨. 형님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지쳐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어젯밤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다 진심이었습니다. 재수 씨에 대한 마음만큼은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 이 집에 오셨을 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 진짜로. 됐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들었어요. 형님도 남편도 이제 지겨워요. 재수 씨. 저 혼자 있고 싶어요. 형님, 나가 주시겠어요?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성호 그 친구 조심하세요. 네? 저는 어젯밤에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친구가 너무 쉽게 인정했어요. 30년 전 일을요. 보통 사람이라면 끝까지 부인하거나 변명을 했을 텐데. 형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들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뭔가 더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이 손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여보, 나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남편이 깜짝 놀라 뭔가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줘. 안 돼. 보여달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손을 놨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두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시절의 형님이었습니다. 둘은 어깨 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형제처럼. 이게 뭐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사진이야, 민우 형이랑 같이 찍은 거. 당신들 정말 친했구나. 그래, 정말 친했어. 형제보다 더 가까웠지.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형님 돈을 가져간 거야?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나도 당했어.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돈을 가져간 게 아니야. 누군가가 날 이용했어. 그 사람이 내 명의로 돈을 빼돌렸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우 형의 아내야. 뭐라고? 민우 형 아내가 날 협박했어. 민우 형 몰래 돈을 빼내서 반반 나누자고. 안 그러면 내가 횡령했다고 민우 형한테 말하겠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랐어. 하지만 그 여자가 날 배신했어. 돈을 다 가지고 사라졌어. 그리고 민우 형한테는 내가 다 가져갔다고 말한 거야. 그럼 형님은? 민우 형은 그걸 몰라. 아내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아내 말만 믿었지. 그 아내는 어디 갔는데? 죽었다고 했잖아. 충격으로 쓰러져서.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는 돈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어. 민우 형한테는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었지.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야? 말할 수 없었어. 민우 형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진실을 알면 완전히 무너질 거야. 차라리 날 미워하는 게 나았어. 남편이 흐느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증거도 없어. 그 여자가 다 없앴으니까.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자. 그럼 형님은 아직도 아내가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 그리고 날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지. 이 말을 형님한테 해야 돼. 안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민우 형은 더 고통스러울 거야. 아내한테도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완전히 무너질 거야. 하지만 당신은 억울하잖아. 괜찮아. 나는 이미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님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봤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형님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충격의 반전. 남편도 피해자였고 진짜 범인은 형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모든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며 세 사람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말이 진실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형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님, 그게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내 수진이의 일기장입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방 청소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집에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형님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그건 읽어봤습니다. 다. 형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내가 쓴 글을. 30년 전 그날의 일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6월 15일. 오늘 성호를 만났다. 민우 오빠는 회사 일로 바쁘다. 성호는 날 다르게 본다. 그 눈빛을 안다. 형님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1995년 7월 3일.
성호와 첫 키스를 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난 행복해. 성호는 날 여자로 봐준다.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그건 내가 아니야. 1995년 8월 20일. 성호와 계획을 세웠다. 회사 돈을 빼내서 둘이 도망가기로. 민호 오빠는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성호 명의로 돈을 빼면 성호가 의심받겠지. 하지만 괜찮아. 난 성호 편이니까. 형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9월 5일. 계획대로 됐다. 3억을 빼냈다. 성호는 아직 모른다. 내가 다 가져갈 거라는 걸. 형님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내 아내가 성호야. 형님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날 배신했어. 둘 다 날 배신했어. 형 아니야.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날 이용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거짓말.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기 다 적혀 있어. 내가 수진이랑 같이 계획했다고. 아니야. 나는 정말. 그럼 왜 일기장이 내 집에 있어? 왜? 형님이 일기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수진이가 죽었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일기장이 여기 있어? 대체 뭐가 진실이야? 형님이 남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말해. 수진이가 어디 있어? 뭐 모른다고. 거짓말. 형님이 남편을 벽에 밀쳤습니다. 형님, 그만해요. 저는 달려가서 형님을 말렸습니다. 놔주세요. 형님. 형님이 손을 놨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피가 묻었습니다. 형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가 날 배신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아이도 날 버렸어. 다 내 잘못이라고. 무능한 아버지라고. 형님이 계속 흐느꼈습니다. 30년을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 내 아내가 진짜 배신자였어. 저는 형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재수씨. 형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뭡니까? 저는 대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의 도구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좋았던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이 저한테 진심이었는지.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호가 아끼는 걸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를 보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재수 씨는 저랑 똑같았어요. 외롭고 상처받고 그런데도 참고 살아가는.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재수 씨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하지만 이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형님이 손을 놨습니다. 복수도 실패했고 진실도 알게 됐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이 일어섰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형님, 기다려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형님, 아내 수진 씨를 찾아야 해요. 찾아서 뭐 합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아니에요. 형님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연락처 알아? 가끔 문자가 와. 딸 소식 물어보는. 뭐라고? 형님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내 딸 말이야. 수진이가 데리고 갔어. 그래서 내가 딸을 못 찾은 거야.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딸이 수진이랑 있다고? 그래. 해외야. 정확한 곳은 모르지만 연락은 할 수 있어.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전화할까?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의 아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의 아내 수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딸과 함께 해외에 있었습니다. 과연 전화 너머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다음 챕터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수지는 어떤 말을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말만 남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야. 성호. 아, 성호 씨.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남편이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형이 여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민우 형. 내 남편 말이야. 여기 내 옆에 있어. 또다시 침묵.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 그리고 내 일기장도 찾았어. 30년 전 일 다 적혀 있더라. 수진아. 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낮았습니다. 나다. 민우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30년 만이네. 오빠 나는. 말하지 마.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만 해. 형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 날 사랑한 적 있었어? 침묵. 대답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사랑한 적 있었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변한 거야?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요. 왜? 오빠가 너무 바빴어요. 날 안 봤어요. 회사 일만 했죠. 그래서 성호랑?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 씨는 날 여자로 봐줬어요. 오빠는 그냥 가족으로만 본 것 같았어요. 형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우리 지연이는 어디 있어? 저랑 같이 있어요. 캐나다에. 혼자 키웠어? 네. 고생했겠네. 형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연이 건강해? 네. 이제 28이에요. 대학 나와서 회사 다녀요. 아빠 찾진 않더냐?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찾았어요. 많이 울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젠 안 찾아? 네. 이젠 오빠를 기억도 못해요.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빠. 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 딸을 빼앗아 놓고 30년을 거짓말로 살게 해놓고 미안하면 다야. 오빠. 너 때문에 난 사람도 아니었어. 괴물이었어. 복수만 생각하는 괴물.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도 도망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숨어 살 거야? 형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저 한 번만 봐줘요, 오빠.
지연이 때문에 지연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래. 지연이는 죄가 없지. 형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엔 신고 안 할게. 오빠. 대신. 형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 만나게 해줘. 딸 얼굴 한 번만 보게.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지연이가 알면 내가 아빠라는 걸 말 안 할게. 그냥 스쳐가는 사람으로. 그것도 안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주소 보낼게요. 근데 진짜 말 안 하실 거죠? 약속한다. 형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재수 씨. 형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님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일만 했죠. 그래서 아내가 외로웠던 거예요. 형님, 이제 알았어요.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미워해봤자 내가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걸. 형님이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캐나다요. 딸 보러.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재수 씨? 저도 여기 있기 싫어요. 이 집도 이 사람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보.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재수 씨. 형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님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일만 했죠. 그래서 아내가 외로웠던 거예요. 형님, 이제 알았어요.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미워해봤자 내가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걸. 형님이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캐나다요. 딸 보러.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재수 씨? 저도 여기 있기 싫어요. 이 집도 이 사람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보. 30년 참고 살았어요. 당신이 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여보, 나는. 근데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냥 죄책감에 살았던 거예요. 나한테 미안해서 잘해줬던 거예요. 아니야. 이혼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하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 저 데려가 주세요. 재수 씨, 그건. 저 혼자는 못 가요. 무서워요. 같이 가요. 형님도 혼자 가면 힘드실 거예요. 형님이 제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안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붙잡았습니다. 놔요? 여보,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용서해줘. 이제 당신 혼자 살 차례예요. 저처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님, 가요.
형님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형님의 아내 일기장.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는 결국 남편을 떠나 형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와 모든 인물들의 최후가 그려집니다. 과연 형님은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은혜와 형님의 미래는? 그리고 남편은?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형님 옆에 앉아 그 바다를 봤습니다. 재수 씨 후회 안 하시죠?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요.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못 왔을 거예요. 저도요. 형님이 없었으면 용기 못 냈을 거예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형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저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들, 넓은 집들. 수진이 여기서 편하게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택시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정원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시죠.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야 수진아. 형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들어와요.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수진과 한 젊은 여자, 딸 지연이었습니다. 형님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지연이 많이 컸네. 네, 이제 어른이에요. 얼굴이 나 닮았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많이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요. 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는 언제 와? 오늘은 안 와요. 회사 야근이래요. 형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어? 오빠. 수진이 형님을 봤습니다. 지연이한테는 오빠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빠인데. 그게 지연이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좋은 직장도 다니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혼란스럽겠지.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약속했잖아. 말 안 한다고. 고마워요, 오빠.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 수진아? 형님이 물었습니다. 왜 날 버렸어?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희도 앉았습니다. 오빠 잘못은 없었어요. 그럼? 나 너무 외로웠어요. 오빠는 맨날 일만 했어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나랑 대화도 안 했어요. 나는 회사 키우려고 열심히 한 거야.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려고. 알아요.
근데 난 그게 외로웠어요. 남편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성호 씨가 날 봐줬어요. 내 얘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랑 지연이를 버린 거야?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달라진 거야? 성호 씨가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같이 도망가자고. 새로운 삶을 살자고.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 정말 미쳤었어요. 그 말에 혹했어요. 오빠한테 미안했지만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구나. 네, 미안해요. 지연이도 데리고 갔어. 지연이는 내 딸이잖아요. 못 버리죠. 근데 나는 버릴 수 있었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 해봤자 소용없겠지. 오빠, 난 이제 미워하기도 지쳤어. 형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냥 지연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 근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오빠 잠깐만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연이 최근 사진들. 수진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형님이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 행복해 보이네. 형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였습니다. 잘 키웠어, 수진아. 고마워. 오빠. 난 나쁜 아빠였어. 가족도 지키지 못했고 돈도 잃고 아내한테도 외로움을 줬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형님이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언젠가 지연이가 준비됐을 때 그때 진실을 말해줘. 아빠가 있었다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오빠. 고마워. 형님이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해질녘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형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생각보다 편하네요. 이제 미워할 사람도 없고 복수할 이유도 없고 그냥 비었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네요.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요. 형님이 저를 봤습니다. 여기 남을까 해요. 딸 가까이에. 혹시라도 우연히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도 여기 있을게요. 재수 씨?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또 옛날 삶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수 씨, 저랑 같이 계시면 힘들 거예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죠. 형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밴쿠버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한인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인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도 그가 보는 곳을 봤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형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 저게 우리 딸이에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보실래요? 아니요. 약속했잖아요. 형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로 됐어요. 우리는 멀리서 지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왔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갔습니다. 형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해라, 지연아. 아빠가 못해준 만큼 넌 행복해야 해. 우리는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 볼까요? 과거는 다 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밴쿠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한국에 두고 온 과거 한옥,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남편 성호는 텅 빈 한옥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형님도 떠나고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는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는 한옥 마루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그 여름 형님이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만약 진실을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었습니다. 1년 후, 캐나다 밴쿠버.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강민호 59세, 신부는 서은혜 56세.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인 식당 동료들, 마트 사장님, 몇몇 이웃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봤습니다. 멀리서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수진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왔습니다. 멀리서라도 아버지를 보기 위해. 민호와 은혜가 교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봤습니다. 그녀의 입이 떨렸습니다. 아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 말을 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행복한 날이니까.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은혜는 여전히 밴쿠버에서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조용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어느 날 민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빠, 저 지연이에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혜가 그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보세요, 형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민호는 카페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아빠가 곁에 없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은혜는 함께 석양을 봤습니다. 형님, 행복하세요? 네,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민호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수 씨 덕분입니다. 아니, 이제 와이프라고 불러야죠. 은혜가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형님.
아니 여보. 그들의 과거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한옥을 떠나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